겉으로는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고학력의 고소득인 직장인 중에도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술로 인한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을 확률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가수 성시경 씨, 방송인 신동엽 씨, 이 두 분의 공통점 아시나요? 두 분 다 연예계의 소문난 주당이거든요. 이 성시경 씨가 이 신동엽 씨랑 되게 친하고 이 두 분이 다 연예계에서 되게 소문난 애주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시경 씨가 집에서도 맥주 거품 제조기로 맥주를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시고요. 또 신동엽 씨랑 같이 소주 무제한 서비스 음식점을 갔다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이 무제한 서비스를 아예 폐지시켜버린 웃지 못할 에피소드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쯤 되면 이 성시경 씨랑 신동엽 씨는 사실 주당이 아니고 이분들 알코올 중독 아니냐, 이런 제법 뼈있는 농담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시경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술을 안 마신 지 18일, 19일 정도 됐고 나는 술이 대단히 먹고 싶을 뿐인 거지 사실은 금단 증상도 없고 내가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알코올 중독 환자를 치료해본 제가 볼 때는요, 이 성시경 씨랑 신동엽 씨는 사실 가벼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살짝 의심되기는 합니다. 이게 의존이나 금단 증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순 없거든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초기에는 자신을 그저 술을 즐기는 애주가로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술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고학력의 고소득인 직장인 중에도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술로 인한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것 때문에 병을 키워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알코올 의존증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분들은요, 타인에게 보여지는 삶과 술을 마시는 삶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도 중독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술을 반복해서 마시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을 확률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 밖의 결과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의사분들 중에도 이런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또 이 문제에 직결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의료 행위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있고 이런 스트레스를 술로 푸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또 업무량을 감당을 해야 되고 이외에도 이 소득에 따른 사회 직업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가 많고요. 알코올 의존에도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의 음주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일단은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술에 의존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 빠질 위험이 되게 큽니다. 이분들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식을 하지만 주위에 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 문제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고요. 또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외부로 음주 문제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알코올 중독은요,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가능하면 초기에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3일 이상 술을 마신다거나 오늘은 밥 대신에 술 먹고 좀 때워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분, 또는 술을 끊거나 줄이려는 시도를 해봤다거나 주위에서 술과 관련된 잔소리를 들었다거나 또 해장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면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본인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가족들이나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이 검사나 치료를 권했다면 혼자서 괜찮다 결론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시고 검사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진료실에서 혼자 술을 드신다는 분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는데요.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외로움과 적적함에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나요? 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요. 제 얘기에 아니 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팩트고요. 미국에서 18세 청소년 15,00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한 결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30대 중반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혼자 술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과음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더 자주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과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더 쉽겠죠. 제가 혼술하는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요, 기분이 좋을 때는 가끔 혼자 한잔할 수 있어도 기분이 우울하고 짜증날 때는 절대로 혼술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술이 뇌에 일으키는 반응이 뭐냐면요, 우리의 전두엽 기능을 억제시키거든요. 우리 뇌에서 공포, 두려움, 짜증 이런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게 바로 편도체라는 부분인데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즉 두려운 감정이 들면 이 두려운 감정을 억제하는 전두엽 기능은 또 확 떨어져요. 반대로 전두엽 기능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편도체 기능 약화, 그러니까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좀 좋다고 느끼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술이 좀 긴장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 보면 오히려 불안감, 두려움, 짜증이 막 몰려옵니다.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공황 발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울할 때 하는 혼술이 오히려 우울감을 악화시키고 심하게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술이 바로 전두엽 기능 억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울증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전두엽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술은 우울할 때는 절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꼭 우울증이 유발이 된다거나 모두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거나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한 분들은 더 좀 위험하게 술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죠. 만약 내가 이런 좀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혼술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 낮은 도수의 술이라도 방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찾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전두엽을 약화시키는 술 말고 전두엽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때 헬스장에서 쇠질 좀 하고 나면 뭔가 좀 상쾌해지고 기분도 좀 전환되고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시죠? 사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외에도 킥복싱, 스피닝, 수영 이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전두엽 기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보면 요즘 2030 친구들은 갓생살기라 그래서 다들 좀 술 마시는 것보다는 좀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에 적극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러닝크루 활동 아시죠? 이게 러닝크루들이 과도하게 길막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친다 그래서 조롱도 받고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운동도 하고 사회적인 교류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애 활동이나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이런 러닝크루 활동도 바람직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 이외에도
뭐 악기 연주라든지 그림 그리는 것처럼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활동하면서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혹시 나는 예술이나 이런 쪽은 정말 꽝이다 하는 분들은 뭐 신앙생활과 같은 종교 활동도 지금의 부족한 내 모습을 좀 벗어나서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주기도 하고,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신의 뜻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를 좀 돌아보고 더 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바람직한 활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크루처럼 내가 즐기는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 같은 이런 사회적인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전두엽 기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두엽이 잘 활성화가 되게 되면 단기적인 유혹이나 충동에 이끌리지 않고 보다 장기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분의 인간관계, 사회생활, 경제적 측면과 같은 삶의 다방면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소한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한 잔의 혼술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는 습관 지금부터 길러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